근골격계 질환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사업장 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시간으로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누적성 외상질환, 반복성 외상질환, 경견완 장애, 수근관 증후군 등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막통 증후군이란 목이나 어깨를 과다 사용하거나 굽히는 자세에서 발생하며 근육의 통증 및 움직임이 둔화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통은 중량물을 옮기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에서 발생하며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 및 허리 부위에 염좌가 발생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손목의 압박이나 손목을 굽히는 자세에서 나타나며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저하됩니다. 수근관 증후군 자가진단 방법으로는 팔렌 테스트와 티넬 테스트가 있는데요. 팔렌 테스트는 손목을 꺾어 맞댄 다음 약 1분 정도 지났을 때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이며 티넬 테스트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손목의 정중 신경 부위를 두드릴 때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손목 돌리기와 손목 젖히기, 쥐기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K씨는 식자재 절단 등 반복 작업 수행 및 무거운 식자재 운반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손가락 근력 악화, 감각장애, 국소 통증이 발생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무리한 힘의 사용 및 반복적인 작업 실시,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뇌외상과염은 손목과 손가락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며 팔꿈치 내 바깥쪽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수완진동 증후군은 진동하는 공구를 사용할 때 발생하며 손가락의 혈관이 수축하고 감각이 마비되며 손이 하얗게 변합니다. 기타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팔을 들어올리거나 회전할 때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회전근개염, 엄지손가락과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는 대꾀뱅 건초염, 그리고 신경이나 혈관을 누르면 통증이나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나는 결절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병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애,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에 의하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원인으로는 단순 반복, 부적절한 자세, 정적인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작업 환경, 개인적 특성이 있으며 이는 작업 속도, 작업 빈도, 지속 기간에 따라 건활막염, 수근관 증후군, 건염, 테니스 엘보, 트리거 핑거, 백지병 등의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11가지 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전, 성, 연령, 생활습관, 체력, 면역력, 음주, 흡연, 식생활습관, 가사노동, 시민성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질환을 유발합니다. 둘째, 없어질 수 있는 병이 아니므로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근본적 제거는 불가능하며 지속적 관리에 의한 질환 발생 예방 및 최소화가 목표입니다. 셋째,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대책의 실시만이 대안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개선을 통해 작업 부담을 경감, 완화시켜야 하며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 조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근로자 참여에 의한 자기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방운동, 근력 강화 운동 및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어떤 형태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질환으로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작업 분석과 임상 진단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작업대의 구조, 작업 공간의 배열, 작업 속도 및 작업량의 조절, 노출 강도 조절, 노출 시간의 조절 등의 인간공학적인 작업 개선이 필요하며 재활의학, 정형외과 등의 임상치료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에 따른 보상 또는 작업 복귀나 작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근골격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병자 발생 시, 해당 작업 및 설비 도입 시, 해당 업무량,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 유해 요인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유해 요인 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 및 증상 설문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되며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 설치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작업 환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의 유해 요인, 질환의 징후 및 증상,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작업도구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법, 기타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유해 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 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 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해야 하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요인으로는 설비, 작업 공정의 결함, 작업량 과다, 빠른 작업 속도, 많은 작업 시간, 불편한 작업 자세, 나쁜 작업 방법, 작업 환경 불량, 건강관리 부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골격계 발생 요인 및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및 작업 공정의 결함에 따른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설비의 배치 공간 부족일 경우에는 정리정돈, 재배치, 넓은 공간으로의 이전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작동하기 힘든 기계, 설비, 너무 높거나 낮은 위치, 인력 의존도가 높음, 노후화,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과다한 힘이 소요될 경우에는 보수, 윤활, 교체, 작업 발판, 기계 설비의 받침대, 첨단 기계, 설비로의 교체, 수리 및 교체 등을 통해 적은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량 과다로 인한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기구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기계, 기구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산 물량이 증대될 경우에는 공정관리를 통한 계획 생산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력을 증원하고 불량품이 생산될 경우에는 기술 개발, 숙련도를 증대해 불량품 제조를 억제해야 합니다. 규정된 근무 시간이 많거나 시간 외 근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무 시간의 조정 및 시간 외 근무를 제한해야 합니다.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한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설비의 고속 운전 시 속도 조절, 인력 추가 배치,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촉박한 납기일로 목표 물량이 과다 생산될 경우에는 계획 생산이 필요하며 기술 수준 향상 및 작업 숙련도 증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작업 표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많은 작업 시간으로 인한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된 근무 시간이 과다 소요될 경우, 근무 시간 축소, 시간 외 근무 제한이 필요하며 미숙련자의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작업 숙련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계에 기구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기계에 기구 확보 및 활용이 필요하며 공정 간의 이동 거리가 길 경우에는 기계, 설비 재배치로 거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편한 작업 자세로 인한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설비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을 제거해야 하며 기계, 설비의 배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배치, 정리정돈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의 특성, 공정의 흐름을 무시한 기계, 설비가 배치될 경우에는 공정의 흐름에 따른 배치, 높이 조절 가능 의자 및 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인간공학적인 기계, 설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협소한 통로 및 작업 공간일 경우에는 통행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재래형, 부적합한 공구가 사용될 경우에는 가볍고 소음 진동이 적으며 작업에 맞는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쁜 작업 방법에 따른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설비의 배치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며 결함 있는 기계 및 설비가 사용될 경우에는 기계 및 설비의 결함을 보완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된 작업 방법의 부재 및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 표준 마련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작업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한 통로일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하고 정리정돈하며 통로 구획이 필요합니다. 부적합한 공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구를 변경하거나 작업 지점을 변경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불량에 따른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결한 작업장일 경우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해야 하며 온도와 습도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쾌적한 온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작업장 바닥일 경우에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며 미끄러운 바닥 계단일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낮은 조도와 눈부신 불빛이 반사될 경우에는 조명 개선과 간접 조명이 필요하며 소음 진동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방진, 차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 유출 및 누설될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 설비 개선이 필요하며 환기 시설이 없거나 불량일 경우에는 환기 설비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부재에 따른 발생 요인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나쁜 식생활 습관일 경우에는 고루고루 먹고 과식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휴식, 공간 부족, 취침 방법 미흡일 경우에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올바른 취침을 해야 하며 과다한 TV를 시청할 경우에는 고정된 자세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및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작업 전후 또는 작업 도중에 스트레칭을 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평소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하여 근육 부담률을 80% 이상 높여야 합니다. 둘째, 물건을 들 때에는 물건을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허리를 펴고 들어야 합니다. 절대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셋째, 무거운 물건은 가볍게 나눠서 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야 합니다. 넷째, 허리 굽힘보다 다리를 교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할 경우에는 어깨와 가슴을 펴고 목의 각도는 가능한 한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손목과 손가락을 키보드나 마우스의 높이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컴퓨터를 작업해야 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칭과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스트레칭이란 신체 부위의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을 늘려주는 운동으로 근육의 길이를 확장하여 평상시보다 근육을 늘려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은 일터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해주고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작업 자세별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뻗고 몸통을 굽히는 작업 자세를 할 때 스트레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전에는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보며 가슴을 내밀어 등 근육과 허리 근육이 스트레칭 되도록 합니다. 작업 중에는 왼손 등을 허리에 대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아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작업 후에는 왼팔로 오른팔을 받쳐 오른쪽 어깨 뒤를 보면서 왼쪽 방향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누르며 오른팔을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과도하게 몸통을 굽히면서 어깨를 뻗는 작업 자세를 취할 때의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작업 전 두 손을 깍지 낀 상태로 머리 위로 두 팔을 쭉 뻗어 허리와 어깨를 펴줍니다. 작업 중에는 등 뒤로 두 손을 맞잡고 가슴을 최대한 내밀며 두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 작업 후에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게 한 다음 어깨 높이에서 두 팔을 쭉 뻗으며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줍니다.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의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작업 전 양 손바닥으로 허리를 지지한 뒤 바로 선 자세에서 상체를 뒤로 천천히 젖혀줍니다. 작업 중에는 양 발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 무릎을 굽히면서 왼쪽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발끝을 위로 올립니다. 이때 양손은 허벅지에 가볍게 올려줍니다. 작업 후에는 양발을 넓게 벌린 후 양손을 무릎에 대고 허리를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이를 좌우 교대로 실시합니다. 몸통을 굽혀서 비트는 작업 자세의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작업 전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에 힘을 뺀 채 팔을 내리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좌우 앞뒤로 허리를 밀어준 다음 허리에 양손을 대고 원을 그리며 허리를 돌려줍니다. 작업 중에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정면으로 고정시킨 후 왼손 등으로 오른쪽 허리에 대고 오른손은 왼쪽의 허리를 감싸 쥐고 왼쪽으로 몸통을 돌립니다. 이를 좌우 교대로 실시합니다. 작업 후에는 양손을 깍지 낀 후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올린 다음 왼쪽으로 허리를 굽힙니다. 이를 좌우 교대로 실시합니다.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복근, 어깨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끼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팔을 위로 뻗은 후 그 자세로
앞으로 뻗습니다. 어깨, 허리 스트레칭은 머리 뒤에서 왼쪽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 아래로 당겨줍니다. 팔을 바꾸어 실시합니다. 가슴, 어깨, 허리 스트레칭은 가슴 앞에서 왼쪽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뒤로 당겨 어깨를 우측으로 돌립니다. 팔을 바꾸어 실시합니다. 어깨, 등 스트레칭은 양손을 끼고 어깨를 밀어내는 기분으로 팔을 뻗어주는데 이때 머리는 조금 앞으로 숙여주도록 합니다. 가슴, 어깨, 허리 스트레칭은 양손을 뒤에서 끼고 넓게 가슴을 펴줍니다. 어깨를 당기고 등을 반듯하게 펴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허리, 다리 스트레칭은 양발을 넓게 벌리고 의자에 양손을 짚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등은 약간 뒤로 젖히는 듯 하게 하고 허리는 뒤로 빼는 것처럼 합니다. 어깨, 허리, 다리 스트레칭은 양발을 교차시키고 양손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굽혀줍니다. 허리 스트레칭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후 양손을 등 뒤에서 끼고 다리 근육이 당길 때까지 천천히 허리를 굽힙니다. 무릎, 다리 스트레칭은 양팔을 뻗어 허리를 곧게 하고 무릎을 굽혔다 펴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속 올바른 자세 유지와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 근골격계를 강화시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건, 신경, 혈관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건강 장애를 총칭하는 말로 수근관 증후군, 건염, 흉곽 출구 증후군, 경추자세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작업 활동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이러한 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러한 질환들은 작업 중 또는 휴식 시에도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주요 위험 요인에는 환자 케어 중 과도한 힘 사용, 환자 부축 중 과도한 굽힘, 비틀림, 뻗침과 같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 환자 이동 중 신체 특정 부위에 부하 집중 등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안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이동 시 인력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환자 이송카 등 보조기구를 활용하고 가능한 2에서 3인 이상의 공동 작업을 실시하며 환자에게 침대 등의 고정부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인력 운반 및 취급 방법, 자세 등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환자 이동 시에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부축 시에는 몸에 밀착시킨 후 하체를 이용하여 들어 올립니다. 환자 이동 시 허리에 부상을 입은 재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다가 어느 날 허리에 이상을 느끼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결과 급성 요천추부 염좌 질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해당 재해의 발생 원인은 과도한 힘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 갑자기 신체 특정 부위에 집중된 부하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는 환자 케어, 이동 시에는 인력이 아닌 보조기구를 이용하고 무거운 환자를 이동할 시에는 2에서 3인 이상의 공동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안전수칙입니다. 작업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하며 들기 작업 전에 먼저 옮길 장소와 방법을 정합니다. 작업 중에 환자를 옮길 때에는 팔과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환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키고 환자 이송 시 손잡이가 적절치 않으면 벨트 등 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복습해 볼까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로 누적성 외상질환, 반복성 외상질환, 경경환 장애,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해 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 등의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하여 근육 부담률을 80% 이상 높여야 합니다.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무거운 물건은 가볍게 나눠서 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야 합니다. 허리 굽힘보다 다리를 교대해야 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할 경우에는 어깨와 가슴을 펴고 목의 각도는 가능한 한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키보드나 마우스의 높이와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과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건강과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일터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하며 피로 회복,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건강 증진으로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몸과 마음의 교신이 가능해져 신체의 각성 수준을 높여주며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중추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줄고 피로가 풀립니다. 근육 내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근육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을 갖게 해주어 자세를 교정시켜줍니다. 또한 근육 내에 피로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여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운동 능력도 좋아집니다. 관절과 근육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력 강화 효과가 있으며 보다 자유롭고 쉬운 동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정 능력을 도와줍니다. 운동이나 작업 활동의 준비 과정으로 움직임, 동작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상이나 상해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주고 균형 감각이 좋아져 넘어지는 위험을 줄여주고 근육의 염좌 같은 상해를 방지하며 스트레칭을 한 근육은 하지 않은 근육보다 압박에 더욱 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어느 누구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통증과 피로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해야 하는 사람, 중량물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최근에 신체적 결함이 생겼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오랫동안 의자에서 생활을 한 경우에는 의사의 자문을 먼저 받고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 작업 전, 중, 후, 점심시간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합니다. 스트레칭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너무 단단하지 않은 부드러운 바닥이 있는 곳에서 하며 너무 춥거나 더운 곳,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화학물질의 증기나 가스가 발생하는 곳은 피합니다. 스트레칭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며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합니다.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며 통증을 느낄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자극을 유지하며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참지 않고 천천히 가볍게 호흡하며 정확한 자세와 주의사항을 익혀서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신체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며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주요 근육과 그 근육의 기랑근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여기서 기랑근이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동시에 하는 한 쌍.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라이프 시대의 온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스마트 라이프 온 오프 상태를 점검해보고 과의존 예방을 위한 스마트한 온 오프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선용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신은 스마트 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시간으로 오늘은 스마트 라이프 시대의 온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스마트 라이프 온 오프 상태의 점검, 다시 설정하는 스마트 온 오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스마트 라이프 시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나의 스마트 라이프 온 오프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의존 예방을 위한 스마트한 온 오프 팁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나를 형성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36년 동안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크게 PC, 인터넷 개통, 휴대전화라 할 수 있습니다. 198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되었으며 당시 출시 가격이 무려 1,000만 원 정도로 당시 대기업 평균 연봉이 25만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고작 48kb로 벨소리 파일 용량 1개분에 그쳤습니다. 1982년 인터넷 개통을 계기로 1995년에는 PC방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1998년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성행하면서 인터넷 이용률이 급증하였습니다. 국내 휴대폰이 첫 등장한 것은 1984년 카폰으로 무게가 4kg에 달했으며 당시 약 400만 원 정도로 당시 직장인 2년치 연봉에 맞먹을 정도로 매우 비쌌습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 마침내 1996년 디지털 이동통신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거쳐 2009년에는 본격적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손안의 개인 인터넷 스마트 라이프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말 80만 명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4,89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단기간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본격적인 스마트 라이프 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별 스마트폰 보유율은 94.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스마트폰의 급속한 대중화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 행태 또한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 주목하셨다면 이동통신의 5G 기술,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통신은 바로 LTE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무선 인터넷 시대, 5G 시대가 곧
눈앞에 펼쳐질 전망입니다. 현재 5G의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영상 쪽으로 VR, AR 영상을 무선 스트리밍으로 보기 위해선 4G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G는 4G LTE보다 270배 빠른 전송 속도로 20GB 영화 한 편을 8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한 특성을 갖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자의 스마트 라이프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기기는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여러 대의 모바일 기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디바이스 시대를 맞이해 상용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물 인터넷이란 이름 그대로 사물들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물 인터넷의 형태는 아마 다양한 광고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스마트홈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정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용도는 사람과 사람에서 사람과 사물로 서로 연결시켜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기능들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편리하고 좋은 기능들을 온하며 지낸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삶의 어떤 기능들을 오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너무 많은 온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스마트폰 사용에 과부하가 생기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의식적인 내성이 생기고 의식이 불안해지면서 습관화되어 결국 과의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고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하며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8.6%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상승폭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동 과의존 위험군이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성인과 60대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청소년은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유아나 청소년 자녀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일반 사용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 조사 결과 과의존 위험군 3대 요인 중 유아동은 현저성,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60대는 조절 실패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과의존과 관련이 높은 콘텐츠는 스포츠 베팅, 게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과의존 위험군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순기능 조사에서는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군에 비해 스마트폰 순기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입니다. 먼저 유아동 관찰자 척도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릅니다. 둘째,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합니다. 셋째, 이용 중엔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둡니다. 넷째,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합니다. 다섯째,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섯째,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합니다. 일곱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웁니다. 여덟째,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습니다. 아홉째,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집니다. 채점 결과 36점이 최고 점수이며 고위험군은 28점 이상, 잠재적 위험군은 27에서 24점, 일반 사용자군은 23점 이하입니다. 청소년, 성인, 고령층, 가기보고용 척도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셋째,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넷째,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섯째,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낍니다. 일곱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여덟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아홉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열 번째,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점 결과 40점이 최고 점수이며 청소년인 경우 고위험군은 31점 이상, 잠재적 위험군은 30에서 23점, 일반 사용자군은 22점 이하입니다. 성인인 경우 고위험군은 29점 이상, 잠재적 위험군은 28에서 24점, 일반 사용자군은 23점 이하입니다. 고령층인 경우 고위험군은 28점 이상, 잠재적 위험군은 27에서 24점, 일반 사용자군은 23점 이하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에 대한 결과 해석입니다. 고위험군은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마트 쉼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요청됩니다. 잠재적 위험군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협을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일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은 포모 증후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무엇을 놓치거나 어떤 것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강박증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포모 증후군은 아닌지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볼까요? 과의존적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랩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무분별한 스마트폰, 인터넷의 과다 사용은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언어 능력이 떨어져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뇌는 얼마나 건강한지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나오는
20개의 그림들을 외워보세요. 스타트. 또한 지나친 스크린 캡처, 파일 저장, 검색 등을 자주 ON할수록 뇌의 기능은 오프되어 갑니다. VDT 증후군이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영상기기를 장시간 사용해 생기는 눈의 피로, 어깨, 목 통증 등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를 말하는데요.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생기는 증상과 질환으로 여러분은 몇 개 정도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번에는 과의존적 사용 예방을 위한 스마트한 ON/OFF 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VDT 증후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을 줄이고 일정 시간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 주도록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강박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M1대 화풀이 하지 않도록 하며 생각을 바꾸도록 합니다. 또한 패턴을 바꾸고 1분간 심호흡 깊게 실시하며 검색보다는 사색의 힘을 길러주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주로 언제 사용하시나요? 혹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진 않나요? 사람과 만나 건강하게 대화하길 원한다면 칵테일 파티 효과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눈, 입, 귀가 모두 상대에게 집중될 때 진짜 만남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또 무음으로 매너를 갖추세요. 그럼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SNS는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반응이 튀어나오기 쉽상인데요. 즉, 분노를 다스릴 만한 시간적 완충지대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를 터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더욱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가 발생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며 심장박동과 맥박이 빨라집니다. 이럴 때에는 심호흡을 하고 물을 한 잔 마시는 등 생리적으로 긴장되고 각성된 상태를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 격앙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단 10초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 관계를 맺고 확장시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간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입니다. SNS는 단지 오프라인상의 만남을 윤택하게 하는 촉매제 기능을 할 뿐입니다. 과연 SNS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 중 몇 명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 특별한 거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당신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건강하게 ON/OFF 조절될 때 잠시 오프되었던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ON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이동 시 스몬비족, 즉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은 주변의 안전까지도 위협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그것은 불법입니다. 편한 자세보다 불편해도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내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수면 습관을 점검해 주세요. 스마트폰 메신저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가정에서는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세요.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일의 능률은 올라갑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스마트 에이징을 실천하세요. 스마트폰 문자 대신 직접 대화하며 소통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가족, 친구와 식사 시간을 자주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합니다. 산책, 운동,
음악 감상 등 취미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도서관, 공연장,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기본 매너를 지켜주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만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백신, 스팸 차단 앱 등 필수 앱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 기본 운영 체제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앱 설치 전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한 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문자, 메일의 첨부 파일, 인터넷 주소 등의 출처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믿을 만한 문자와 메일만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악성 코드는 수시로 변형, 개발되므로 주기적으로 백신을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을 점검합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폰 악성 코드가 유포되지 않도록 블루투스는 사용할 때만 켜고 평상시에는 끕니다. 아홉 번째,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 사용을 주의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보안 설정 없는 와이파이 대신 이동통신망을 사용합니다. 열 번째,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는 삭제합니다. 인터넷 내 정보 지키기. 작은 실천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실천 활동 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복습해 볼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며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의 요인별 속성에 따르면 유아동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과의존 위험군은 조절 실패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의존 위험군 3대 요인 중 유아동은 현저성,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60대는 조절 실패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 이동 시 스몬비족, 즉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은 주변의 안전까지도 위협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그것은 불법입니다. 편한 자세보다 불편해도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내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수면 습관을 점검해 주세요. 스마트폰 메신저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가정에서는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세요.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일의 능률은 올라갑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스마트 에이징을 실천하세요. 스마트폰 문자 대신 직접 대화하며 소통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가족, 친구와 식사 시간을 자주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합니다. 산책, 운동, 음악 감상 등 취미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도서관, 공연장,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기본 매너를 지켜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